네, 그럼 이번엔 우리 염 차장님의 그 주식시장을 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계속 주식시장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일단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일단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연준 얘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10월 달 저도 좀 약간 불안하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트럼프도 갑자기 뭐 병에 걸리고 대선은 좀 뭐 불확실해지고 그다음에 연준은 자기는 할 일 다 했다. 이제 둘이 알아서 해라 민주공화당이. 근데 합의는 또 안 되고 이거 내용만 보면은 주식시장 폭락해야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그만큼 악재보다 호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강세장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저에는 안 되면 또 연준이 풀어주겠지. 그리고 연준은 2년, 3년, 앞으로 3년인가요? 그 제로금리 유지한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경기가 좋아져도 제로금리로 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을까요?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저도. 지금 최근에 그리고 기업들 실적 보세요. 코로나 그 위기에서도 삼성전자가 이 엄청난 실적을 지금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조금씩 완화되고 사람들이 적응해 가기 시작하고 또 어쨌든 이번에 만약에 부양책이 통과되면 미국은 또 돈을 살포한단 말이에요. 각 가정에 현금을 주겠죠. 그럼 그 돈들이 또 소비로 들어가고 그럼 경기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그런 그림. 그러면 기업 이익은 당연히 개선되고 그렇게 보면 돈은 돈대로 풀렸는데 경기는 회복되는데 경기 회복되면 물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같으면 금리 올라서 누른단 말이에요. 금리 못 올려요. 그러면 자산시장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저는 기저의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내년 이게 뭐 내년 하반기까지는 모르겠고 상반기까지는 좀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보는데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변수가 아까 대주주 양도 차익 그런 변수들 또 주주에 대한 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변동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9월 달에 제가 여기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장 이제 막 급락할 때여가지고 저도 좀 힘들었는데 그리고 또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런 장이 또 와요. 몇 번씩. 근데 그거 왔다고 이제 폭락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장 속에서의 변동성이지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때도 아마 주식 사신 분들은 이번에 또 괜찮았을 거예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내가 주식 비중 뭘 살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 차이인데 내가 시장을 앞으로 정말 안 좋게 본다. 그런 분들은 빨리 탈출하셔야 되겠죠. 근데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조정을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올라갈 때 사면 또 물릴 수도 있으니까 지난 9월달 중순처럼 급나가는 장이 한두 번 또 나올 텐데 그럴 때 저랑 의견이 같으신 분들은 미리 세팅을 해 놓으셔야죠. 내가 뭘 살지? 미리 목록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런 공부는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쇼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제 의견에 동의하라는 게 아니라 시황관을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앞으로 염승환 차장과 반대로 장 되게 안 좋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현금 확보하시고 뭐 금을 사시든 안전자산 사셔가지고 일단 대기하고 계셔야죠. 나중에 충분히 빠질 때까지. 근데 저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급락을 장중에 한 번씩 출렁거릴 때 내가 뭘 살지 사서 주식과 나는 한번 계속 가봐야 되겠다. 뭐 어차피 연말 또 배당도 주면 좋은 기업 사서 함께 하면 되니까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중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 의견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거를 잘 고민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강세장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강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네. 현재 상황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대세 상승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냥 묻어놓고 사놓고 그냥 편안하게 놔둬도 계속 오른다라는 네. 어떤 대세 상승장. 네. 그리고 강세장. 이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강세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대세 상승장 뭐냐면 보통 이제 몇 년의 사이클.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제가 경험했던 대세 상승장의 대표적인 게 2005년도에서 2008년 초까지로 기억해요. 그때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전까지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중국 사이클에 기반한 대세 상승장. 그게 한 3년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게 대세 상승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지금 계속 대세 엄청난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긴 사이클로 가는 거 있죠. 몇 년 이상의. 근데 강세장은 뭐냐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 증시 보면 2017년도가 강세장이 대표예요. 딱 1년 반짝했어요. 그건 뭐냐면 특정 어느 업종이나 종목이 이끌어가면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시기인데, 물론 우리 한국 증시 보면 지난 10년 사이클 동안 강세장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2017년 같은 장도 드물었고 대부분 박스권 장이었는데, 어쨌든 강세장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또 다르겠지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엄청난 폭락을 했다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 지수가 한 1800, 1900까지 갔다가 약간 좀 횡보한 적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짧은 한 2개월도 강세장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이건 대세상승장이거든요. 오히려 사이클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세상승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2400까지 갈 줄 바로 알았겠어요. 근데 그런 폭락 후의 반등장도 약간의 일정 기간의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대세상승장은 뭔가 어떤 2005년과 8년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때는 중국이란 거대한 사이클에 기반한 우리 한국의 정말 오랫동안,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정말 처음 나왔던 그런 엄청난 대세상승 장이었고, 이번에 팬데믹에서 한 3월에서 한 4월, 5월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급락에 따른 반작용, 그리고 2017년도는 반도체에 기반한 1년 동안의 또 짧은 강세장,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사이클에 따라서 뭐 아니면 또 뒤에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에 기반해서 몇 년이 이어지는 그런 사이클이면 여러분들이 대세상승장으로 좀 보시고, 대표적인 게 어쨌든 아까 미국장 말씀해주신, 미국은 계속 지금 좋잖아요. 그렇죠. 16년째. 예. 근데 그게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애플, 아니면 뭐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엄청난 고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반한 사이클이 그냥 6개월이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째 이어지니까 계속 대세상승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도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이번 3월 달부터 좀 대세상승장에 좀 진입한 건 아닌가, 저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대세상승장에서의 그 매수 매도와 네. 그 다음에 강세장에서의 매수 매도는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염 차장님은 어떻게 그 타이밍을 잡으시나요? 이 강세장에서는? 강세장에서는 근데 저는 사실 강세장이든 물론 약세장에서는 조금 당연히 짧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강세장에서는 당연히 그 당시 강세장에 주도주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이 강해도 그 주변주들은 안 가요. 곧 가는 것만 네, 가요. 2017년도 진짜 반도체만 갔어요, 거의. 그때 반도체하고 뭐가 갔냐면요, 석유화학 사이클이 좀 좋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 삼성전자, 롯데케미칼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이제 강세장이, 얘네가 주도주구나, 이걸 빨리 포착을 하셔고 그쪽에 빨리 타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어차피 장 좋으니까 이것도 가겠지, 실적은 안 좋은데, 그런 거 어중간하게 사신 분들은 지수가 2600 가는데 아무것도 못 벌었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수가 급나가니까 안 갔던 기업이 더 먼저 빠져요. 이거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강세장일수록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사면 다 먹겠지, 이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해서 하실 거면 ETF 하시면 되겠죠. 코덱스 뭐 200이나 지수 올라갈 때 똑같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내가 기업으로 승부를 보고 싶다, 강세장이다, 그러면 뭔지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 강세장의 주도주는 BBI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건 아니면 미리 준비를 통해서건 캐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를, 그러한 이런 상황에서 가는 거를 잡아야 되는데, 네. 많이 올랐네? 그래서 많이 안 움직인 거, 아니면 많이 하락한 거를 선택해서 피해 보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올라갔으니까 이제 주도주 이미 올랐어. 이제 뭔가 순환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사기엔 좀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꽁 대신 닭이라고 그런 것을 좀 선택을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세장에 뭐 초입 국면일지 중기 국면일지 우리가 모르지만, 강세장 속에서는 그러니까 주도주가 이미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기다려야죠. 거기서 바로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이걸 못 샀으니까 안 좋은 걸라도 좀 사보자,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 선택은 또 최악의 경우를 불러올 수 있어요. 차라리 기다리면,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LG화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간중간 계속 간 게 아니었어요. 차트 보시면 한 번씩은 조정을 주고 갑니다. 그게 뭐 11선인지 이동평균선 얘기들 하는데 21선까지 맞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눌림목을 이용해서 기회를 주는데, 그럴 때 기다렸던 자리가 왔는데 왜 못 사냐면, 주변주를 이미 사놨거든요.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변주가 안 가고 있으니까 이걸 팔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우니까. 네. 얘도 가겠지. 얘가 왜 안 가겠어, 이런 강세장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주도주 중심으로 일단 좀 잡으시고, 물론 주변주도 안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주변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얘네가 좀 뭔가 좋아지는 흐름이 보여요. 현대차가 대표적이잖아요. 완전 주변주였어요. 5월만 그렇죠. 해도 5월 6월만 해도 진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 종목이 갑자기 제너시스 2분기 실적 딱 나오면서 튀어요. 위로 튀니까 주도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또 그 좋은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주변주를 아예 안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강세장 속에서 일단 주도주를 먼저 보되, 주변주 속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미리 나오는지 모르니까 데이터를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은 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는 있으니까, 현금을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강세장이니까 주식 없으면 이상한 것 같아, 조바심이죠. 조바심 하지 마시고, 난 근데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방법 없어요. ETF 하시면 돼요. 지수만큼은 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그 종목을 어떤 선택할 때나 아니면 시장을 좀 더 갈 거야, 좀 떨어지겠는데, 이런 어떤 그 판단하는 그 염 차장님만의 보는 그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이 이제 좀 더 뭐 이렇게 시장을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뭐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지금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단기로 보면은 사실 지금 주가가 8월부터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보면 이게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전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3월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좀 주로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강세다 약세다가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요, 월봉에서 약간 이제 차트적인 부분이기도 하는데, 월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3개월 연속 좀 상승이 나왔으면 저는 일단 강세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월봉 기준으로.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좀 꺾이더라고요. 예, 지금 벌써 5개월이거든요. 벌써 5개월, 6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월봉으로 보면 지금 뭐 9월 달에는 조금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어쨌든 10월 달도 지금 장이 안 나빠서 계속 좀 상승하는 그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봉만 놓고 보면은 아직도 상승장이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강세장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연초 이후에 지수가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연초 1월 초 있잖아요. 네. 그때 대비 그때보다 지금 지수가 높은지 낮은지를 봅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강세장으로 보는 거고, 1월 초보다 지금 만약에 5월, 6월인데 예를 들면 밑에 있다. 그러면 이건 전형적인 약세장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항상 연초가 중요하거든요. 연말하고 연초가 중요한데, 그때보다 위에 있으면 계속 상승 랠리가 그 해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런 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요거 이제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주도주가 있는지, 뭔가 시장을 이끄는 그런 아까 뭐 BBIG가 됐건 반도체가 됐건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주도성을 좀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이것도 장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약세장에서는 주도주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안 좋고 잠깐 반짝반짝 뭐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거지, 강세장에서 주도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은 강세다, 아니다, 이렇게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월봉 3개월 이상 네. 나오면 이제 강세장이라고 본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월봉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약세장으로 전환이 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이제 월봉 봤을 때 5개월 선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 보는 건데, 이게 종합주가 지수가 5개월 선을 깨면요, 정말 좀 희한하게 이게 차트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잖아요. 약세장으로 조금씩 진입하는 게, 약세장이라는 게 대세하락장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또 한두 달 이렇게 되게 좀 안 좋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코스피 지수 보실 때 월봉에서 5개월을 깨서, 그러니까 그 달 뭐 만약에 10월이면 10월 종가까지, 마지막 날까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그 10월 중순까지 지수가 막 급락을 해요. 그러면 5개월 선이 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중순쯤에 깼다고 해서 약세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은 2주 동안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밑골이라 그러죠.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5개월 선을 지켜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꺾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월말까지는 데이터를 좀 참고해 보시고, 근데 월말까지 봤는데도 이 부러진 흐름에서 회복이 자꾸 안 된다, 5개월 선이 깨져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시장이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구나, 그렇게 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볼 때도 우리가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주로 보는 건 이제 일봉 차트를 많이 보지만 주봉, 월봉도 꼭 보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일봉만 보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 이거 많이 올랐네. 단기적으로 급락하면 많이 빠졌네. 이럴 수 있는데 주봉, 월봉을 길게 놓고 보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뭐 이렇게 홈쇼핑주들이 며칠 올랐어요. 쭉쭉 올라갔는데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주봉으로 보잖아요. 정말 많이 빠져 있어요. 큰 위치상. 근데 이게 왜 그런 걸 보냐면 큰 위치상으로 보면 얘가 정말 이렇게 많이 빠져 있구나. 바닥에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일봉만 보면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주봉, 월봉도 그걸 가지고 꼭 무조건 매매를 해라 이게 아니라 한 번씩 점검을 해보세요. 이 종목이 월봉을 보면요. 월봉, 주봉을 보면 좀 많이 올랐구나. 부담스러운 자리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조금 약간 지금은 좀 후퇴해야 되겠다. 좀 나중에 사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잡을 수 있으니까 꼭 주봉, 월봉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차트나 이런 기술적 분석 말고 그 펀더멘탈 자체를 놓고 봤을 때 투자하면 좋은 기업 혹은 이건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저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투자하면 가장 좀 좋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라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로 그 삼성전자나 현대차 설명드린 대로 좋아지는 게 보여야 돼요. 새로운 실적이. 네, 뭐 실적이든 아니면 아까 결정인자라 그랬잖아요. 뭔가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통신주 아시잖아요. 네. 통신주 돈 많이 벌잖아요. 은행주 아시죠? 그렇죠. 돈 엄청 벌어요. 주가 안 가요. 왜냐? 은행주, 통신주 항상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그래서 뭐 어쩌냐 이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주는 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풀어줘가지고 대출 성장을 하게 해주면 없던 모멘텀이 생겨서 이 은행주가 가지 말라고 해도 주가 엄청 갈 수가 있어요. 통신회사도 마찬가지겠죠. 뭐 5G 가입자가 예상보다 엄청 는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매년 버는 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몇 조씩 버는데 버는 돈이 똑같으니까 그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할인을 받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돈을 못 벌더라도 아니면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뭔가 좋아지는 그런 새로운 기업들.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말씀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제가 좀 자주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중소형주 중에서 인크로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인크로스가 뭐냐면 SK텔레콤의 자회사인데 그 많은 분들이 그 SK텔레콤 이거 많이 쓰실 거예요. 통신사. 네. 거기 보면은 원래 이 회사가 그 SK텔레콤 자회사인데 하는 게 뭐냐면 그 광고 있죠. 온라인 광고 있죠. 온라인 광고 대행해주고 그런 회사예요. 근데 그랬으면 그거 나름대로 성장을 하니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뭐가 생겼냐면 T딜이라고 문자 메시지가 하나 딱 날라와요. 그럼 SK텔레콤 고객은 이게 뭐지 하고 봐요. 그럼 문자에 이렇게 뭔가 이미지처럼 해가지고 자 LG전자에서 지금 나온 이 OLED TV를 원래는 이게 200만 원인데요. 이게 딱 와 있어요. 자 T딜 SK텔레콤 고객분들한테만 20% 오늘 할인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옵니다. 이거를 그러면 사람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눌러서 들어가서 구매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 T딜이란 이 모바일 홍보죠.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랑 연결된 이거를 인크로스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매출이 되게 잘 나오기 시작해요. 마치 게임 매출처럼 일 매출이 쭉쭉쭉 나온다고 합니다. 그 트래픽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새롭게. 리니지 그 NC소프트 아시죠? 예. 리니지 그 M을 대박을 냈잖아요. 근데 리니지 2M이 작년에 나왔는데 이게 성공할까? 일매출 나오면서 주가가 40만 원 하던 게 거의 100만 원까지 갔습니다. 없던 게 생긴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사실 저는 수익률이 좀 갈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안 좋은 기업은 일단 대표적으로 그 증자 많이 하는 기업들. 주주가치 대표적으로 해석하는 게 전환사채. 아니면 증자. 예전에 헬릭스미스 제가 여기 와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전에 블랙록입 좀 팔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사도 돈 없어가지고 유상자 했는데 전형적으로 안 좋은 기업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주가치를 희생시켜요. 그렇죠. 유증 안 한다고 했거든요. CEO가 분명히 또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하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주주분들 입장에서 화나죠. 안 한다고 했는데 내 돈 어차피 무상증자야 내가 내 돈 안 내도 주식을 받는데 유증은 내가 또 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내고 받아야 되는데 주식수 늘어나니까 또 떨어지고 대표적으로 증자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대표적인 게 설비 투자 많이 해야 되고 적자인 기업들이 있어요. 부채 많고 그런 기업들은 전형적으로 나쁜 기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자주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보통
또 여러 번, 그러니까 한 번 했던 기업이 또 여러 번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 하고 이거는 뭐 기업이 나쁘다기보다는 산업의 성장이 꺾인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그 정유회사들 같은 거. 돈 못 버니까. 예, 석유 산업이 이제 지잖아요. 거기에 직접적인 노출도가 큰 SOL이 나쁜 기업이라는 게 아니라 산업이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업들은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주린이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꼭 지켜야 하는 것,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기억 와서 얘기했던 게 거북이처럼 해라.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남하고 절대 비교하시면 쫓기듯이 매매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을 좀 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게 저는 단기 매매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해요. 단기 매매 통해서 돈 많이 버신 분도 계세요, 주변에.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을 명확히 하세요. 나는 단타다. 나는 진짜 아까처럼 뭐 코로나 백신 주든 아니면 미리 길목 지켜가지고 뭐 사회적 1단계 거리두기. 난 그런 거 잘한다. 그런 분들 그것만 하세요. 그런 거 하신 분들이 너무 막 그냥 뭐 펀더멘털 기업 분석하고 그러실 필요까지 없거든요. 그런 거에 특화된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은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경험도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명확히 하세요. 이쪽에 단타에서 몇 번 먹어봤더니 재밌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데요. 그냥 얼쩡거리지 마세요. 제발. 왜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몇 번 운 좋아서 그거 먹잖아요. 나는 삼성전자를 정말 2년, 3년, LG화학을 2년, 3년 장기 투자하기로 맘먹고 투자를 했던 분이에요. 애초에. 근데 이것만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주를 우연히 잡았어요. 이틀 만에 20% 수익이 난 거예요. 진짜 그건 운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몇 번 했는데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투자 마인드가 바뀌어요. 이거 여기 있는 거 빼가지고요. 이쪽으로 옮겨가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결국 이거는 운이거든요. 능력이 안 되는 분인데 결국엔 여기서 닦아먹고 차라리 삼성전자, LG화학을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월등히 못한 결과 결국 장기로 발생해요. 그래서 투자 스타일을 명확히 하시고 제발 명확히 하셨는데 중장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 분들은 제발 조급해하지 마시고 제발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단기 성과는 여러분께 아니라니까요. 그건 진짜 운이에요. 오늘 내가 삼성전자 샀는데 내일 2% 올랐어요. 그건 진짜 운입니다. 근데 1년 후에 30% 수익을 냈어요. 그건 여러분 실력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내년에 삼성전자 좋아지는지 지금 그림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 진짜 30% 났어요. 수익률은 그건 여러분 것입니다. 근데 당장 하루 만에 3, 4% 그거는 여러분께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중장기로 마음 먹으셨던 분들은 제발 또 그러니까 여러 장기 수익률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단기 수익률에 연연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투자를 해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는 좀 한번 공부를 해온 건데 제발 좀 이제 또 그렇게 자꾸만 단기 매매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그 모든 시련이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있을 때 발생한다. 뭐냐면 인간은 따분한 걸 못 견딘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여기서 저 혼자 그냥 가만히 저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따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재미없잖아요. 이것도 사볼까? 저것도 그러니까 사볼까? 인간의 모든 시련이 그렇게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제발 주식 투자하는 분들 파스칼 얘기가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따분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는 진짜 외로워요. 외로운데 여러분이 투자하신 종목 진짜 하루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평생 하시는 거니까 제발 좀 따분해하지 마시고 중장기. 근데 심심하시면 주식 하지 마시고 815 모니터 보시면 되잖아요. 공부하시면 되니까. 박수.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예,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까지 이익보다 손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투자 스타일을 되돌아보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우리 염승환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